안녕하세요. 개념 급탑제의 노연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 쓰기, 어휘, 어법 들어가죠. 자, 쓰기, 어휘, 어법을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5강이나 우리 20강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4분의 1이나 할애를 해서 가르쳐주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자, 왜냐하면요. 쓰기, 어휘, 어법이 수능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그쵸? 왜? 우리한테 크게 느껴지는 거는 문학, 비문학 이런 거니까. 그쵸? 굉장히 아마 그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면서 저건 뭐 짜잘짜잘한 것들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쓰기, 어휘, 어법 문제 점수 다 합쳐본 적 있으세요? 몇 점이게요? 무려. 자. 앞에 듣기는 빼더라도요. 6번부터 12번까지 자 7문제 나오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뒤에 지문 사이사이에 속담 문제, 한자 성어 문제, 한자 어 문제 자 어휘 문제 들어갑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자 비문학에서 언어생활 문제 나올 때 있어요. 언어생활 문제 결국 어휘 어법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자 이런 애들 다 합쳐보자. 몇 점? 선생님이 심하게 28점까지 봤습니다. 자, 28점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매년 23점 정도까지는 얘네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3점에서 28점, 평균 25점인데 그러면 4분의 1이거든요. 딱 떨어지잖아요? 자, 100점 만점에 25점, 4분의 1. 20강에 5강 4분의 1 그렇게 짠 거예요 선생님이. 자 여러분 중요해요.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생각보다 잘 못합니다. 에헤이 또 선생님 우리 무시하시네. 우리 잘하거든요. 선생님 몰라서 그러시는데 진짜 내가 딴 건 다 틀려도 쓰기 어휘 어법 다 맞아. 에이 그래 어법 가끔 틀려 그래도 나 쓰기는 다 맞아요. 이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누가 뭐래요? 그래요 여러분 쓰기 다 맞을 수 있어요. 다 맞기도 하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가끔 내지는 자주 자,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지문 한 2개 정도를 날렸다. 1개 정도를 날렸다. 이런 경험 굉장히 많죠. 자, 맨 뒤에 나오는 지문이 주로 비문학 기술 지문이거나 아니면 고전 소설 지문일 때가 많더라고요, 요즘. 여러분은 채점을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나 고전소설 막 나갔네. 또 나 기술지문 막 나갔네. 난 고전소설을 못해. 나는 기술지문을 잘 못해. 쓰기? 어머, 다 맞았어. 난 쓰기는 잘하나 봐. 이러면서 잘못된 피드백. 나중에 쓰기 공부 안 하고 비문학 기술지문 공부 열심히 합니다. 또 고전소설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다음 시험을 보십시오.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역시 뒤에 있는 2 지문은 못 푼다는 얘기죠. 왜? 여러분이 고전소설을 못해서 틀렸을까요? 아니면 걔네들한테 기회를 안 줬을까요? 기회를 안 준 거예요. 왜? 시간이 모자라니까요. 그러면은 나는 왜 시간이 모자랐을까를 생각해 보면은요. 앞에서 쓸데없는 데다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모자라겠죠. 그게 바로 뭐냐? 쓰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데가 쓰기하고 시 부분인데 시에서 시간 줄이는 방법은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그죠? 30초의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줄일 수 있다.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간의 3분의 1 정도만 사용해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쓰기에서 시간을 줄일 차례예요. 여러분, 쓰기는요. 여러분이 앞부분에 있다 보니까 참 의욕적으로 열심히 풉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중에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은 아마 시간이 모자라면 내가 끝까지 푼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검토를 할 기회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풀 때, 한 번 풀 때 신중하게 정확하게 꼼꼼하게 완전히 풀어놔야 돼. 마킹까지 다 해놔야 돼. 그래야 이따가 시간이 없어도 얘는 안심하고 넘어갈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필요 이상으로 꼼꼼하게 푼다는 거죠. 안 그래도 한 문제당 덩치도 큰데. 자, 쓰기 시간을 잡아먹는 주범입니다. 자, 선생님이 30초의 투자 사용해서 시 3분의 1로 시간 줄일 수 있다 그랬죠? 쓰기는
4분의 1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4분의 1로 줄이냐? 쓰기는요, 2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자, 쓰기에서 꼭 알아야 할 궁극의 키워드 to! 짜잔! 자, 2개밖에 없어요. 주제와 1대1 대응이죠. 자, 여러분, 정말 2가지만 알면 돼요. 선생님 얘기하잖아요. 피트박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2가지만 기억하세요.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자, 이거 2개만 하면 비트박스 잘한다고. 그러면은요, 쓰기에서는요, 2가지만 기억하세요. 쓰기의 북치기, 박치기는 뭐냐? 바로 주제와 1대1 대응이라는 겁니다. 이 2가지는 여러분이 쓰기에 어떤 유형의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것만 제대로 활용을 할 줄 안다면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고전소설에도 기회를 주고요. 과학지문, 기술지문에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도 더 이상 억울할 일이 없겠죠. 내가 이 문제를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쓰기를 다 맞는다고 해서 쓰기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맞고 틀리고에 의해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쓰기만큼은 내가 얼마나 빨리 풀었냐에 물론 빨리 정답을 찾아야겠죠. 그렇죠? 내가 얼마나 빨리 정답을 찾았느냐에서 잘하고 못하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전 다 맞는데요. 쓰기 항상 만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잘한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저는 빨리 했는데 다 맞았어요. 그런 사람만 잘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쓰기를 정말 진정으로 잘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쓰기는요.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유형도 많지도 않아요. 단 6개. 자, 6개밖에 없습니다. 자, 글쓰기라는 거는요. 자, 수능에서 언어 영역에서는 여러분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겠죠. 언어 능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입니다. 근데 말할 수가 없어요. 수능 시간에. 그죠? 그래서 듣기 해요. 그쵸? 그 다음에 읽기, 다 읽기예요. 그런데 쓰기도 평가하고 싶어요. 근데 쓰기를 어떻게 평가하지? 여러분한테 글을 써서 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정말 수십만 명이 시험을 보는데 글을 써서 내라고 하면 누가 채점을 하겠어요? 그죠? 객관성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직접 글을 쓰게는 못해요. 대신에 여러 가지 글쓰기 상황을 주고 그것이 적절한가,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가, 이거를 고르게 하는 겁니다. 객관식으로요. 그래서 결국에는 직접 써서 낼 수 없으니까 직접 써서 내는 과정을 객관식으로 바꾼 거겠죠. 그럼 즉 직접 써서 내는 과정이 그대로 하나하나 유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글쓰기의 과정에는 어떤 게 있냐? 자, 쓰기의 과정. 첫 번째로 먼저 뭐 하죠? 계획해야 되죠. 자, 글쓰기 계획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자, 내가 계획을 했으면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써야지 내용을 만들어야 돼요. 자, 내용을 생성해요. 자, 그리고 그 방법에는 내용 생성의 방법으로 연상해내기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내용을 만들어냈으면 이거를 적절하게 조직을 해야겠죠. 그쵸? 자, 내용, 조직, 그게 바로 개요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쵸? 서론에모, 본론에모, 뭐 결론에모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요를 짰으면 이제 글을 써야 됩니다. 그쵸? 실제로 쓰기, 표현하기. 그런데 여러분한테 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뭘 주냐?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을 다 충족시켜서 조건에 맞게 표현한 걸 고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쓰고 나면 뭐 해요? 잘 썼나?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 쓰기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글쓰기에는 5단계가 있어요. 이거를 2가지로 나누게 되면 6개 유형이 되겠죠. 자, 쓰기에는 5문제가 출제됩니다. 그쵸? 6, 7, 8, 9, 10, 5문제요. 11, 12번 문제는 어휘 어법 문제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5문제가 이 6개 유형을 가지고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6개 유형 중에 하나가 빠져서 5개가 되거나 아니면 이 중에서 몇 개가 합쳐져서 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료와 개요를 합친다든가 뭐 자료와 글쓰기 계획을 합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통합된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쓰기 유형 많냐? 많지 않다는 거죠. 6개의 유형에서 다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유형별 공략법
6가지만 알고 가면 되겠죠? 그 6가지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 6개의 유형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가야 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쓰기를 할 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원리가 있어요. 그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항상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거 알죠? 이론적인 거니까. 첫 번째는 통일성. 아이고, 벌써 어렵게 시작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관성. 자, 이거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뭐다? 이론적으로 필요한 글쓰기 2가지 원리다. 뭐 이론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통일성이라는 거는요, 글의 모든 각 요소가 하나의 주제로 동일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관성이라는 거는 뭐냐? 글을 이루는 각 부분과 부분들은 일관되게,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그쵸? 자, 이런 통일성과 일관성이라는 용어들이 아마 앞으로 여러분이 푸는 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거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거든요. 이론적인 거니까 선생님이 실제 적용할 수 있게 쉽게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아까 선생님 궁극의 키워드 뭐라 그랬죠? 북치기 박치기 뭐라 그랬죠? 그래요. 그게 결국 통일성과 일관성을 쉽게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쓰기는 2가지만. 자, 어떤 2가지를 기억한다? 바로 주제와 1:1 대응을 기억하자는 거죠. 자, 주제. 이게 바로 통일성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1:1 대응. 이게 일관성과 관련된 개념이라는 거죠. 그럼 주제와 1:1 대응이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제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자, 주제라는 것은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글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에 나온 내용들 중에 혹은 개요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주제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는 게 있으면 삭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제가 뭔지 알아야 우리가 삭제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주제는요, 바로 문두에 있습니다. 문두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비문학 첫 시간에 배웠어요. 자, 문제에서 자 30번 뭐 이렇게 해놓고 뭐뭐뭐 한 것은 이렇게 한 거 있죠. 그게 문두라 그랬어요. 주로 쓰기 문제의 주제는 그 문두의 제시가 됩니다. 만약에 문두에서 내가 주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요, 보기 있죠? 쓰기에는 반드시 보기가 나옵니다. 이 보기의 첫째 줄에 주제문 혹은 주제 혹은 이 글의 뭐 목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제를 알아야 우리가 뭐 우아하게 말해서 통일성의 원리 이런 거를 적용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일단 이 주제를 가지고요, 한 가지 문제 유형을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글쓰기 계획 단계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이 글쓰기 계획 단계에서도 물론 북치기 박치기, 자, 주제와 1:1 대응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그것들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뭐냐? 자, 글쓰기 계획의 중요한 것, 바로 주제와 예상 독자입니다. 자, 예상 독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글을 쓰는데 누가 읽을 거야? 이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 글쓰기 계획 단계부터 가야 된다는 거죠. 자,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글의 내용도 달라지고 형식도 달라지고 사용하는 단어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짝꿍한테 편지를 쓰는 것과 교장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는 것과 똑같이 쓸 수 있나요? 없다는 거죠. 예상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글의 내용과 그리고 글의 형식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상 독자는 우리가 당연히 계획할 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글쓰기 계획 단계에는요, 반드시 뭐 어떤 뭐 다음은 회의 내용을 메모한 것이다, 뭐 다음은 글쓰기 계획을 노트에 적어본 것이다, 뭐 이러면서 보기가 주어질 겁니다. 그 보기에 반드시 예상 독자라는 항목이 포함이 될 거예요. 이 예상 독자를 딱 체크를 하고 문제를 보면 답이 바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에이, 또 선생님 거짓말 하시네, 이러지 않을 거죠.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지금까지 선생님 거짓말한 거 하나라도 있어요? 없죠. 다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됐어요. 그쵸? 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됐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자, 정말 말하는 대로 주제와 예상 독자만 가지고 글쓰기 계획 문제 풀린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따끈따끈한 기출문제. 2011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재 답사를 다녀온 후 보고서를 쓰기 위해 다음과 같이 메모하였다. 자, 꼭 이렇게 메모 같은 게 나와요. 자, 메모에 따라 글쓰기 계획을 오호. 자, 문두에서 이 문제가 어떤 유형, 어떤 단계의 문제인지를 알려주죠. 그쵸? 자, 글쓰기 계획이라는 그런 유형이라고 여기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글쓰기 계획. 선생님 아까 뭐 보랬죠? 주제랑 예상 독자 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주제, 문두에 없다. 자, 문두에 없으면 보기의 첫째 줄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보기의 첫째 줄을 선생님 심지어 첫째 줄만 넣어놨어요. 밑에 그냥 후략 시켜놨어요. 이거 뭐 여러분 교재를 보고 참고를 하세요. 자, 보고서의 목적. 자, 이 목적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지역 문화재를 조사하여 그 가치를. 자, 그럼 주제 뭐? 우리 지역 문화재의 가치. 이게 주제죠. 그쵸? 그걸 누구들한테? 학우들에게 알린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주제고, 얘는 누구다? 예상 독자다. 나왔네요. 그쵸? 보기의 첫 부분에 글쓰기 계획 단계에서는 주제하고 예상 독자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럼 끝! 선생님 답을 찾았어요. 오호호. 어떻게 찾았을까요? 자, 학우들 뭔지 모르는 사람 없죠? 학우들은 어떤 사람? 나의 친구들, 그쵸? 학교 친구들이에요. 결국 여러분과 수준이 비슷비슷한, 그쵸? 다 고만고만한 우리의 친구. 이게 바로 학우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말이 있어요. 자, 선택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지역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죠. 그쵸? 자, 주제 있죠. 그쵸? 자, 그리고 또 뭐 예상 독자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답사 순서에 따라 문화재들을 소제목으로 하고 뭐 재작년대 형태적 특징, 유래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겠다. 뭐 나중에 한번 살펴보죠. 뭐 진짜 그래야 되나? 일단은 패스. 자, 3번 볼게요. 자, 우리 지역 문화재의 가치. 자, 가치 이거 주제였잖아요. 그쵸? 뭐 이런 가치, 이런 가치, 이런 가치로 구분하는 거 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자, 우리 지역 주민의 인터뷰 자료, 뭐 현장 사진 자료, 문화재 분포지도 이런 것들 포함해서 뭐 잘했어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봐요. 답이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5번. 자, 5번 보세요. 문화재 보존 정책 방안으로 훼손된 문화재 복원 사업 추진을 결의합시다. 누구랑? 학우들이랑? 자, 고만고만하다니까요. 자, 여러분과 고만고만한 수준인 학우들과 훼손 문화재 복원 사업 추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일단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없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럴 만한 힘도 없고요. 만약 선생님 우리 또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전 할 수 있는데요. 하세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거 할 수 있는 친구 알려주시면 제가 투자할게요. 알겠죠?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우들한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상 독자만 가지고 딱 봤을 때, 자, 작성 시 유의할 점 하나도 안 읽어봤어요. 그 길고 긴 내용을 안 읽어봤어도 주제와 예상 독자로 문제 풀린다. 풀렸죠. 그치요. 자, 이거는 보면은요, 학우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아닐 뿐더러 주제에서도 벗어나죠. 왜요? 지금 우리 주제는 뭐냐? 우리 지역 문화재의 가치가 주제거든요. 그 가치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재 보존 정책 방안, 이거는 주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는요, 주제에서도 벗어났죠. 그 다음에 예상 독자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로 풀었을 때 글쓰기 계획 문제가 풀린다는 거 여기서 바로 드러나게 되네요. 됐죠? 자, 1, 2, 3, 4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간이 남는다면 한번 검증을 해봐요. 작성 시 유의할 점 이런 거 하나씩 읽으면서 한번 해봐요. 하지만 이건 시간이 남았을 때 얘기예요. 이거 보지 말고 바로 두 가지 가지고 답을 찾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4분의 1로 시간 줄이는 거 가능하겠죠? 그래요. 가능하단 얘기예요. 5분의 1도 가능하겠네. 이렇게 하면. 그쵸? 자, 그래서 글쓰기 계획 문제는요, 무엇보다도 주제와 예상 독자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슷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죠. 자, 따끈따끈한 2012년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수집한 글감을 바탕으로 보기에 글쓰기 구상을 보완한다고 할 때, 글쓰기 구상 새로운 영역인가? 아닙니다. 새로운 단계 아니고요. 글쓰기 구상이 바로 글쓰기 계획이에요. 아, 그러면은 이 문제도 주제와 예상 독자로 풀면 되겠구나. 문두에 주제가 없다. 그럼 어디 있다? 보기에 첫째 줄에 있다. 있잖아요. 주제 땡땡. 자, 우리 지역의 헌책 교환하기 행사를 활성화하자. 좋아요. 이게 주제예요. 자, 헌책 교환하기 행사를 활성화하자라는 주제로 예상 독자 누구? 우리 지역 관청의 관계자 및 지역 주민이 예상 독자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기고 매체는 지역 신문이고 주요 내용은 뭐 의, 방안, 기대 효과 이렇게 나눠져 있고 밑에 보니까 글감이 있어요. 자, 이 문제는 보니까요. 글쓰기 계획과 자료 문제를 살짝 이렇게 혼합을 해놨네요. 그렇죠? 이번 2012년 수능에 자료 문제, 그래프 이런 게 안 나왔었거든요. 여기다 살짝 끼워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글감을 보기 시작하면 자료를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뛰어넘어요. 우리는 지금 주제랑 예상 독자 두 개만 필요해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선택지로 바로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서 읽으면서 어울리지 않는 거 찾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자, 1번 주제와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지역관청의 홈페이지를 기고 매체에 추가하자. 자, 예상 독자 누군데요? 지역관청 관계자잖아요. 그러면 지역관청 관계자가 보게 하려면 지역관청의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겠죠? 됐네? 자, 그 다음에 2번 지역 주민이 헌책을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헌책 벼룩시장 개설을 방안에 추가하자. 자, 이게 뭐였죠? 주제가 헌책 교환하기 행사를 활성화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되죠. 자, 그다음에 3번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헌책 기부자에 대한 보상책 마련을 방안에 추가하자. 자, 기부한 사람한테 뭘 준다 이러면은 활성화가 되겠죠. 됐네요. 자, 4번 헌책 교환 행사의 정책은 지역 주민의 새 책 구입. 에헤이, 냄새가 나죠. 그렇죠? 냄새가 납니다. 자, 헌책 교환 행사의 정착이 지역 주민의 새 책 구입을 촉진한다는 근거도 없고, 그렇죠? 이것이 출판 시장에 활력을 부여한다는 걸 기대 효과에 추가한다. 출판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게 되면 누가 좋아요? 뭐 예상 독자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지역 관청 관계자가 좋아요. 지역 주민이 좋아요. 그죠? 자, 이거는 보니까 살짝 예상 독자도 살짝 비껴가고, 그리고 나중에 글감을 읽어봐도 이 글감에서 찾아낼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헌책을 교환한다고 해서 새 책 구입이 촉진된다라는 근거가 없겠죠. 그리고 헌책 교환해서 보는데 서로 바꿔서 보는데 새 책을 왜 사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 지역 특성을 살린 헌책 교환 행사가 정착되면 지역이 문화적 명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적 위상 제고를 기대 효과에 추가하자. 그러면 우리 지역이 문화적으로 명소가 되면은 당연히 지역 관청 관계자도 좋고 지역 주민도 좋겠죠. 그쵸? 자, 그래서 주제와 예상 독자에 다 맞는데 4번만 살짝 애매하더라는 거예요. 애매한데 이게 답인지 확실치가 않다. 그럴 때는 그때 가서 자료를 읽어줘도 늦지가 않다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하나 대응해보고 대입시키느라 필요한 시간들 다 버리고 4분의 1로 줄이세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글쓰기 계획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저게 끝이야? 왜 이렇게 싱거워? 그래요. 여러분, 쓰기 문제는 생각보다 싱거워요. 여러분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다시 한번 글쓰기 계획 뭘 기억해라? 그렇죠. 주제하고 예상 독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뭐 볼까요? 요거 볼 거예요. 자, 개요. 뭐 꼭 순서대로 봐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자, 이 개요는요. 역시 이 개요에도 통일성과 일관성이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용어로 공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역시 개요도 뭘로? 주제와 1대1 대응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와 1대1 대응이 개요로 가게 되면 약간 좀 세분화되죠. 자, 개요 문제 풀 때 고려할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제는 항상 1번이에요. 항상 중요하니까요. 자, 개요의 각 부분은 개요에 들어가 있는 모든 요소들은
다 주제에 부합해야 됩니다. 주제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삭제해야 돼요. 다른 걸로 바꾸거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이 서로 어울려야 한다. 여러분 상위 항목이 뭘까요? 위에 있는 거죠. 하위 항목은 밑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뭐예요? 자, 이 본론 해놓고 2-1 해놓고는 뭐의 원인하고 그 밑에 가 2-1 가 해가지고 원인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나와 있죠. 이렇게 볼 때 맨 위에 본론 이게 상위 항목이면 본론 밑에 있는 원인은 이 본론의 하위 항목입니다. 그런데 원인 해놓고 그 밑에 가나다 하고 그 원인의 내용이 쫙 나와 있죠. 그러면 원인이라는 상위 항목에 대한 가나다는 하위 항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상위 하위 항목을 선생님이 왜 써놨냐? 이게 서로 어울려야 된다는 겁니다. 상위 항목은 하위 항목을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위 항목은 각각의 상위 항목에 맞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무슨 얘기냐? 가끔 우리가 개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이 내용은 문제의 원인인 것 같은데 해결책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고요. 이거는 해결책인 것 같은데 문제 제기 부분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얘네들이 어울려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원인과 해결의 1:1 대응. 자, 개요 문제에서는 1:1 대응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자, 원인과 해결의 1:1 대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이거예요. 자, 단순히 숫자상으로 1:1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원인이 세 가지 있으니까 해결책도 세 개만 있으면 되겠네. 이거일까요? 아닙니다. 자, 숫자상의 1:1 대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원인으로 가나다를 제시했다. 그러면 해결책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와야 되겠죠. 그쵸?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뭐 원인 또는 뭐 문제점 이런 게 올 경우도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나라는 원인이 제시됐다 혹은 나라는 문제점이 제시됐다. 그럼 역시 얘에 대한 해결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에 대한 게 제시됐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에 대한 해결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과 해결은 반드시 1:1로 대응을 해야 된다. 단순히 세 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요는 보면요, 여기 3개가 있고 여기 2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개요는 문제가 있는 개요입니다. 그래서 자, 2개만 있고 만약에 여기는 3개인데 여기가 2개다. 그러면은 이 해결책 세 번째 걸 써줘야 되죠. 아무 해결책이나 쓰면 되냐? 그게 아니라 반드시 얘랑 짝을 이룰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1:1로 반드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개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문제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한번 선생님이 2012년도 수능 따끈따끈한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뭐냐면요, 선생님 문제를 다 넣지 않고요, 개요 부분만 여기에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개요 문제가요, 2012년도에 굉장히 좀 독특하게 출제가 됐어요. 완결된 한 전체 글에 대한 개요가 아니라 연재물이었죠? 그쵸? 자, 그래서 저 보세요. 거짓말에 관한 기사를 학교 신문에 연재를 했다.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기획 의도를 보면 기획 의도 보세요, 여러분. 보기에 맨 위에 써 있다. 이게 기획 의도가 됐든 목적이 됐든 어쨌든 주제예요. 자, 주제가 그럼 뭐냐? 거짓말이 넘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살펴 바람직한 삶의 방향과 공동체상을 모색함. 그럼 주제는 거짓말이 넘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삶의 방향과 공동체상. 이게 그냥 주제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연재 계획을 보니까 1회, 2회, 3회가 있습니다. 자, 1회에서는 무슨 내용을 연재했냐면은 거짓말의 심리적 동기.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하는가? 어떤 심리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가? 그 다음에 2회는 뭐냐 하면은요. 자, 거짓말하는 사회와 그 폐해. 자, 이게 2회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3회는 뭐죠? 자, 3회는 뭐냐?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사회를 위한 제언. 제언이 뭐예요? 제언. 제안하는 말이란 뜻이죠. 결국 제안한다.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럼 보니까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요는 몇 회의 개요?
이회 개요죠. 그쵸? 자, 그래서 2회, 거짓말하는 사회와 그 폐해를, 자, 밑에 보니까 작성 계획의 사례, 원인, 폐해의 순서로 전개한다. 그리고 전체 연재 기사와의 연계성을 고려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2회 개요를 한번 봅니다. 자, 어떤 순서로? 사례, 그리고 뭐였죠? 원인, 그리고 폐해. 자, 이런 순서로 2회를 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1번, 우리 사회의 거짓말 양상, 사례죠. 양상이라는 게. 그죠?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볼까요? 2번에 보면 거짓말이 성행하는 원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거짓말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뭐예요? 악영향. 이게 폐해가 되겠죠. 전체적인 흐름은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주제와 상위 하위 항목, 그리고 원인, 그리고 해결책의 1대1 대응. 이걸 가지고 한번 개요를 점검을 해보죠. 자, 먼저 앞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사회의 거짓말 양상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사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자기 방어와 자기 보호 심리. 이게 거짓말의 사례인가요? 아닌데 얘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자, 왜 거짓말을 하게 되는가?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가 어렵다면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게 왜 틀린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딜 봐야 돼요? 당연히 선택지를 보면 되겠죠. 1번 선택지 바로 갑니다. 자, 1번 1-가는 1회 내용에 해당하므로 1회 내용 뭐였죠? 동기였잖아요. 아, 거짓말을 하는 심리적 동기, 자기 방어와 자기 보호 심리적 동기. 그러네. 자, 얘는 어디로 가야겠다? 1회로 가야겠다. 1번 맞죠? 그쵸? 자, 1회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얘를 고친대요. 뭐라고? 사실 은폐와 위증으로 교체한다. 그러면 사실 이거를 딱 지웠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사실 은폐와 위증을 넣는다면 그게 거짓말의 사례, 거짓말의 양상에 들어갈 수 있겠죠. 왜? 나머지도 보면 루머와 흑색선전, 논문 표절, 실험 결과 조작 이런 것들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신 그런 뭐예요? 사실 은폐와 위증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자, 1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얘는 됐고 얘도 됐고 이걸 보니까 근절되지 않는 주변국의 한국사 왜곡. 거짓말이죠. 그러고 넘어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주제 뭐였어요? 주제는 바로 우리 사회, 거짓말이 넘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 우리 사회, 얘네 우리 사회 아니에요. 남의 사회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 주변국의 한국사 왜곡이라는 것은 결국 이 글의 전체 주제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주제에서 벗어난다 첫 번째 조건에서 얘는 탈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2번을 보세요. 자, 2번 선택지 보니까 2회 내용 범위를 벗어남으로 삭제한다. 삭제해요. 주제에서 벗어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다음 부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거짓말이 성행하는 원인. 자, 이제 원인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자, 이 원인으로 과도한 업적주의와 성공지상주의, 사회적 발언에 대한 검증 제도의 미비. 자, 뭐 이런 것들이 딱히 그렇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문제일까? 한번 우리가 3번을 볼게요. 자, 선택지 3번. 2회의 작성 계획과 1회 내용을 고려하여 2회 신뢰성 없는 정보가 쉽게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를 추가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2회 작성 계획이 뭐였냐면 이 2회는 자, 사례, 원인, 그리고 폐해 순서로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원인하고 괄호가 돼 있죠. 괄호 열고 뭐가 나와 있어요? 구조 및 제도적 차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이 원인을 구조와 제도에서 찾자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신뢰성 없는 정보가 쉽게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 그쵸? 구조를 또 하나의 원인으로 여기에다가 제시를 해줘도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는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거짓말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그러면 뭐가 문제냐? 볼까요? 자,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부족. 이거?
이거는 악영향이라기보다 뭘까요?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 제도가 좀 부족하다? 그렇죠. 얘는 상위 하위 항목의 원칙에 어긋나죠. 얘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 위로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원인 항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4번 선택지죠. 자, 3-가는 상위 항목의 관계와 맞잖아요. 선생님이 상위 하위 항목이 중요하다 그랬죠. 문제에서 그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상위 항목과의 관계와 그리고 2회의 작성 계획을 고려하여 어디로 옮긴다? 원인으로 옮긴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불신풍조의 확산으로 사회적 소통이 단절된다. 이거 거짓말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맞잖아요. 맞는데 왜 건드리죠? 자, 5번에서 건드리죠. 자, 이거를 3회에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다. 3회 뭔데요? 자, 재현인데? 즉 재현이라는 거는 해결책인데? 자, 이 내용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악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로 옮기면 안 돼요. 그대로 둬야 돼요. 그대로 둬야 되고 또 수정한 내용도 마음에 안 들어요. 뭐라고 수정한대요? 사회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으로 수정한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얘를 빼고 사회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들어간다. 그럼 역시 상위 하위가 안 맞죠. 악영향이 상위 항목에 있는데 그럼 하위 항목의 내용도 다 악영향에 속해야 돼요. 제도 마련이라는 건 악영향이 아니라 해결책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5번은 진단도 잘못됐고 그리고 수정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어야 한다. 됐죠? 자, 그래서 결국 뭐예요? 주제 고려하고 상위 하위 항목 고려하고 그리고 원인과 해결의 1대1 대응 이거를 고려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개요 문제였는데 사실 이번에 나왔던 그 개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상위 하위 항목만으로도 옳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개요 문제 하나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자, 이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그냥 하나만 보여주도록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문제의 원인 혹은 문제 이것과 해결이 1대1로 대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보여줬던 문제는 더 최근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부분이 잘 안 드러났어요. 더 잘 드러나는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자, 문제점이 자, 이렇게 로마자 2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해결이 3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 2, 3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 2만 있네요. 1대1 대응이 안 되죠. 그쵸? 자, 그럼 내용상으로 얘랑 얘가 대응되는지도 한번 봐주세요. 자, 1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간접 체험 위주의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래요. 간접적으로 해서 문제다 하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직접 하면 되겠죠. 자, 여기 해결책 1번 보니까 직접 체험의 비중을 강화한다. 해결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학생들의 적성을 미반영이라는 건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영하면 되잖아. 그쵸?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학생들의 적성 검사 결과 반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자, 3번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죠? 학년간 체험활동 내용의 중복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1학년 때도 법원 가고 2학년 때도 법원 가고 3학년 때도 법원 가고 3년 동안 법원만 가보면은 직업 체험이 다 법대 갈 건 아니잖아요. 다 판검사 될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계속 학년간 이게 뭔가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것들이 중복이 되는 게 문제다. 아이고. 자, 그러면은 중복되는 게 문제라면 여기에 들어올 해결책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학년간 내용을 중복시키지 말고 똑같이 하지 말고 뭐 하자? 차별화하자.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답이 나오죠. 자, 이 문제는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4번 선택지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4번 보니까 자, 미음은 2의 하위 항목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내용의 보충이 필요하다. 자, 미음이 바로 요거였잖아요. 개선 방향. 이게 미음이었잖아요. 얘랑 고려했을 때 하나가 없었어요. 보충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보충하되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보충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수정 방안을 보니까 학년간 체험활동 내용의 차별화 됐네. 이거를 하위 항목으로 넣는다.
되셨죠? 자, 그래서 주제가 있고 상위 하위 항목이 있고 원인과 해결책 1대1 대응이 있는데 이 세 번째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 라는 걸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개요를 풀 때는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뚫어가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가나다를 대응시켜보고 거기에서 뭔가 잡히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상위 하위 항목을 한번 따져보시고 그 다음 주제에서 벗어나는 걸 삭제하고 개요에서는요. 거꾸로 순서를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이 머리 아파하는 문제 유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료의 수집과 활용인데요. 자, 이 자료의 수집과 활용은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푸는 방법만 안다면요. 자, 자료의 수집과 활용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죠? 어떻게 그럼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자료의 형태를 활용을 하세요. 이용하세요. 자, 어떻게 이용을 하냐? 주로 자료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자료가 글의 어느 부분에 쓰일까? 문제 제기 부분인가? 아니면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인가? 아니면은 뭐 문제의 원인을 찾는 부분인가? 이런 식으로 이 자료가 글의 어느 부분에서 쓰일지를 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쓰이는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 자, 그럼 자료의 종류에 뭐가 있는지 선생님이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나오는 자료는요. 신문기사, 통계자료, 인터뷰예요. 자, 신문기사는 주로 무슨 이야기를 다룰까요? 요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죠. 문제 제기에서 주로 신문기사가 쓰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신문기사가 좀 깊은 내용을 다룬다. 이럴 경우에는 자, 문제 제기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파헤칠 때도, 즉 원인을 분석할 때도 신문기사가 일부 쓰일 수가 있어요. 자, 2번째, 통계자료 있어요. 통계자료라는 거는 현재 실태가 이렇다, 현황이 이렇다, 이런 걸 보여줄 때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통계자료도 역시 글의 첫 부분에서 문제 제기, 사례 제시 이런 거 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자료가 있는데 인터뷰는 2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인터뷰는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일반인 인터뷰와 전문가 인터뷰로 나눌 수 있죠. 자, 일반인이라는 건 누구냐 하면 학생 김모군, 회사원 이모 씨, 주부 박모 양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박모 씨군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학생이나 주부나 뭐 회사원이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일반인입니다. 그러면 일반인의 인터뷰를 했다는 거, 일반인에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는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이런 게 있는데 느끼세요? 뭐 이런 거 어때요? 당신도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이런 거잖아요. 결국 일반인 인터뷰는 사례를 제시하고 또 현황을 파악하고 또 문제 상황을 제기하는데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글의 첫 부분에 나옵니다. 자, 전문가 인터뷰는 이와 다르죠. 무슨 연구소 소장 이렇게 나오거나 뭐 무슨 학과 교수 뭐 이렇게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단순히 뭐 현황이나 문제 제기를 하려고 인터뷰를 하지는 않았겠죠. 이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심층적으로 깊이 분석하거나 아니면은 해결책, 대안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뷰 자료가 나오게 됐다면 일단 이 인터뷰를 누가 한 것인지를 먼저 찾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그래 이러이러한 부분에 활용했다 하면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봐야지 되겠죠. 자, 2011년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도 문제 주제가 뭘까요? 주제는 어디 있다? 문두에 있다. 문두를 보니까 리셋 증후군의 증상과 예방에 대한 글. 주제 끝. 리셋 증후군의 증상과 예방.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1, 2, 3, 4, 5번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주제에서 벗어나는 게 있다면 일단은 없애주세요. 자, 아무리 자료 해석을 훌륭하게 하고 좋은 자료를 갖다 썼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선택지에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걔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읽어보니까
뭐 다 리셋 증후군과 관련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주제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자료를 한번 보죠. 자, 자료 안 보고 푸나 했는데 가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주제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자료를 안 읽어도 그냥 답을 찾는 문제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신문기사가 있어요. 자, 신문기사에는 뭐가 제시된다? 오, 아까 안 썼구나. 자, 신문기사는 문제 상황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셋 증후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개념을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이 리셋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의 증상을 제시를 해주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한번 볼까요? 나 인터뷰 자료. 인터뷰는 보니까 누가 했어요? 청소년 상담센터 땡땡땡 소장님이 하셨네요. 전문가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의 인터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거나 혹은 해결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원인을 보니까 뭐예요? 리셋 증후군에 걸리게 되는 이유는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거나 활동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청소년들이 지금. 그쵸? 그래서 온라인 게임에 쉽게 빠져든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게임으로 혼자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사용 목적이나 시간을 스스로 정해서 적절하게 컴퓨터를 사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이게 바로 다 원인들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결합시다라고 해결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다 반대로 만들어주면 해결책이 되겠죠. 그쵸?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보다 게임으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원인이라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스스로 시간을 정하고 사용 목적을 정해서 적절하게 컴퓨터를 사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면 그 의지를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이용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원인에서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도 있어요. 전문가 인터뷰니까. 자, 마지막으로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자, 1번 통계 자료는 우리나라 중고생의 99% 이상이 하루 평균 2시간 정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가요? 자, 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죠. 여러분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인터넷 사용하잖아요. 인강 들으려고, 선생님 보려고, 그쵸? 아, 그런 거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선생님과 함께 옆에 뭐 유재석 씨 뭐 이렇게 같이 떠 있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하긴 하지만 저를 볼 땐 저만 봐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빨리 끄고 와요. 끄고 왔어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중고생의 99% 이상 하루 평균 2시간 정도 인터넷을 사용한다. 이게 뭐다? 인터넷을 오래 하는데 문제는 2번, 자료 2번. 청소년 인터넷 이용 유형을 보니까 주로 온라인 게임을 하더라.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중에서 인강이 없어요. 온라인 게임 56.4, 채팅 17.4, 기타, 우리 기타. 여러분 이 숫자를 좀 늘려주세요. 인강 숫자를 알았죠? 자, 온라인 게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 자, 이게 바로 문제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통계 자료는 문제를 제기하고 또 문제의 그렇죠. 문제의 원인까지 여기에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선택지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지 뭐 보세요. 여러분이 보세요. 가를 활용해서 이런 거 신문기사에서 다 나온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나를 활용해서 자, 나에 뭐가 있었죠? 원인이 있었는데 이 원인을 뒤집으면 해결책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취미생활, 컴퓨터 사용 규칙 마련. 그렇죠?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와 나를 활용해서 청소년이 처한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자, 나에 보니까 청소년의 여건이 안 좋아요.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거나 활동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마땅한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다는 게 얘네들이 여러분이 처한 바로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가의 서화처럼 가의 신문기사에서 리셋 증후군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제시가 되고 있죠. 그쵸? 3번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가와 다를 활용하여 리셋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 가운데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거 그냥 답을 준 거죠. 그쵸? 보세요.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는 유형이 가장 많다. 이거는 몇 %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자료에. 그런 유형이 제일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나와 다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와 온라인 게임 이용이 자, 보세요. 자, 나에서는 인터뷰에서 원인을 제시했죠.
다에서도 역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제시해주는 통계 자료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5번 역시 뭐예요? 이런 것들이 리셋 증후군 유발과 관련이 있다. 즉 리셋 증후군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보세요, 여러분. 자료 문제 복잡한 게 아니라 뭐 신문 기사다, 통계 자료다, 인터뷰다 이런 것들의 뭐를 그렇죠. 어디에 활용될 수 있는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활용될 수 있는 위치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뭐 주제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활용해서요. 뒤에 있는 2011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를 꼭 풀어보십시오. 답은 알려줄게요. 답은 3번이에요. 아싸 풀었다 하고 덮지 말고요. 왜 3번인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해설했던 것과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러분만의 해설을 만드십시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도전합시다. 언신 보고 있나? 자, 우리는 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제가 중요하다. 예상 독자가 중요하다. 그리고 1:1 대응이 중요하다. 오늘 배운 3가지 유형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쓰기 2번째 시간 남은 3가지 유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